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요, 먼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는데 올해 벌써 8번째 택배 노동자의 사망 관련인데요. 이제 전국 택배 노조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는 류호정 정의당 위원도 요즘 뭐 삼성 저격수라는 말을 듣고 있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자 코로나19로 사뭇 다른 연휴 풍경 보내셨을 텐데 이 긴 연휴로 인해서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인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말았죠.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 위원장님, 네.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네. 네. 먼저 지금 청취자분들의 소식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회견장에서 어떤 내용 밝히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이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또 이제 발생했는데, 예. 저희 지난 7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하셨었는데 어제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8일 이제 CJ 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가 이제 배송 도중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제 사망했고요. 예. 어제 이제 그 장례 치르고 이제 발인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또 올해 8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그 경위 같은 걸 좀 어제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사실은 일부 기사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고 김원종 씨 하루 새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분이 이제 48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제 예. 평소 지병도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예. 가족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 6시 30분에 출근하시고, 보통 9시에서 10시가 돼야 이제 밤 9시, 10시가 돼야 이제 집에 도착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루 한 14시간에서 15시간에 장시간 노동에 계속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제 택배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평소 좀처럼 하지 않던 이제 몸이 힘들다는 이제 하소연을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던 그 당일날도 이제 아버지는 혼자 모시고 계셨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오늘 좀 더 늦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출근하셨다가 이제 못 들어오실 거죠. 네. 근데 당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연휴 동안에 어떤 그 분류 작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랬거든요. 필요한 인력 투입하겠다. 그래서 네. 택배 노동자들의 그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김원정 씨 작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인이 이제 일했던 터미널은 다른 것보다 이제 굉장히 심각했는데, 예. 택배 노동자들을, 자기 배송 구역을 이제 하루에 2번씩 돌게 하는 2회전 배송을, 네. 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3분의 이제 택배 노동자가 전담해가지고, 13명의 것을 이제, 분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분류 작업을 전담했던 택배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전남 분류 작업을 위해서 CJ 대한통운과 대리점은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고 오직 요 택배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돈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지불했던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CJ 대한통운에서 해준 게 아니고 노동자 스스로 40만 원씩 각출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분류 작업을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 고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해서 스스로 했다는 말씀이죠, 분류 작업을.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택배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택배 업계하고 이제 약속하면서 이제 추석 때 이제 분류 작업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고인이 일했던 터미널에 단 한 명의 분류작업도 투입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조차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택배업계가 전달하는 거짓 정보만 그저 취합해서 이제 발표할 뿐이었고, 사실상 현장에는 전혀 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제 사상 없는 택배물에 쏟아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호소해왔던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비슷한 상황인데 추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더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장에서는 뭐 119에 실려가서 치료받고 다시 배송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택배기사들 몸이 이제 과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고 그래서 살들도 많이 빠져 있고 힘들다 이런 호소들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뭐 새벽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보통 새벽 5시쯤 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도 택배 막 정말 바쁘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과로에 시달리시는지는 뭐 그런 것보다 짐작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희 뭐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 듣고 있고요. 문제가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 과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분초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지금 시급하게 공짜 노동 분류 작업으로 되고 있는, 그리고 전체 작업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분류 작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게,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원정 씨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산재 적용을 못 받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근로자들은 이제 산재보험 의무 가입돼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적용제 신청서라는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러니까 산재 적용을 안 받는다, 제외한다. 네네. 그래서 사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적용제 신청서를 마치 이제 산재 가입서인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쓰게 하고 이러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로사 상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거에는 결국에는 누구도 이 과로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에서는 벌써 5명이 택배 노동자가 죽었고, 이런데 이제 CJ 대한통운은 국민 앞에 이에 대해서 사죄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그 정부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이제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류 작업에 대한 추가 인력이 상시적으로 전체 터미널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원청인 CJ 대한통운 뭐 이런 데들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택배기사들한테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이요, 현재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밝혔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감장 전쟁터 같이 정쟁으로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장에서 유독 이 한마디로 또 최근에 주목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말장난 마시고요. 저도 정말 말장난 싫어하는 사람인데,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목소리였죠. 자, 90년대생 정치인이 처음 겪는 국정감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정감사 흔히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기국회, 뭐 의정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국정감사 지금 체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이기도 해서 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또 걱정도 우려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꼭 정의당다운 의제로 국정감사를 해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불평등,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의당 네. 기조였는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말장난 마시고 이 발언이 저기서 나왔죠. 국감에서 그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제기하시면서 네. 삼성이 이제 뭐 중소기업 기술 빼돌렸다 이건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요즘 삼성 스마트폰은 공장에서부터 액정 필름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붙이려면 기포가 액정. 뭐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포 없이 좀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부터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좀 도면을 요구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기계를 통째로 다른 하청업체에 줘서 베끼게 했다는 것인데 국감장에 와서는 이제 원래 자기들이 개발한 거였다. 그 다음에는 뭐 분량이 많았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삼성이랑은 상관없고 뭐 하청업체들 간의 불화일 뿐이다. 이런 발뺌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확인해보고 뭐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중소기업 측은 사실 특허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해라. 무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이제 저도 막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탈취 부분을 뭐 어떤 특정 중소기업 A가 중소기업 B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있었다. 그렇죠.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아예 기계를 가져다 줬다라는 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녹취록이 맞다면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 뭐 12조 원이 뭐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곳에서 왜 중소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술 탈취를 당한 쪽에서 밑보인 겁니까? 밑보이게 된 거겠죠. 점점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중소기업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뭐 납품이라든지 이런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게 깊게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뭐 가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런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문제 없애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나 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조차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이유로 어떤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만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좀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뭐 어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증거 자료를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기업 측의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이 국감장에서 착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약자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감 후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상임위 이름으로 발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딱 요 정도까지를 하고 이제 국감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조금 더 이틀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최근에 또 그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 이걸 가지고 의원회관 드나들면서 로비했다 이런 폭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증인 채택이 9월 말에 채택된 이후로 추석에도 뭐 할 거 없이 매일같이 삼성전자 임원분이 의원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찾아오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추석에도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것인지. 그걸 직접 유 의원께서 목격을 하시고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항상 계시던 보좌진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많이 방문을 해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입장을 하는 것인지 제 집처럼 드나드니까. 알고 보니 기자. 네, 알고 보니 기자 출입증을 갖고 드나들었던 거죠. 출입증을 뭐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다른데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기자 등록을 해서 드나들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근데 또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이 그 통보 없이 철회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나들어서 결국엔 원하는 바를 쟁취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국감 시작 10분 전에 10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증인이 부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뭐 철회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결국에는 부사장 증인은 채택 철회가 되었고 당일 나온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자진 출두로 이렇게 나온 거죠. 자진 출두. 말 그대로 그 높은 분, 삼성의 그 높은 분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런 의지가 결국 국회 내에서 관철된 것 같아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안에서 부사장급, 특히 또 점급과 3급 사진 굉장히 큰 격차인데. 근데 그분한테 유정님께서 뭐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네,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기술 탈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뭐 다른 말들을 하셨거든요. 뭐 재료가 어쩌니, 뭐 분량이 어쩌니. 근데 사실 그런 말들도 좀 트집을 잡기 위해 흔히들 있는 변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시니까 저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울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삼성 저격수란 또 별명까지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정의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 삼성 저격수 영광이다. 자, 국정감사 현장 좀 풍경 좀 볼까요? 어제도 사실 뭐 법사위 국감 같은 경우에도 뭐 여야 국회의원 당연히 고성 지르고 뭐 싸우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쟁 같은 정쟁 벌어지고 했는데 정쟁에도 하는데 자 싸우는 이유가 뭐 어제 같은 경우 껴들기 뭐 반말 이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거 사실은 늘상 또 나오던 풍경 같은데 이런 장면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정책 질의의 내용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책 질의 내용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뭐 반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로 싸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정책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뭐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수록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뭐 정쟁만 보게 되면 정치 혐오만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또 어제 또 추미애 장관 뭐 거짓말 논란 가지고 또 서로 막 계속 티격태격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질이 실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동안 쭉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주제로만 사실 대정부 질문 때도 계속해서 이랬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주제를 서로 좀 겹치지 않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에 추미애 장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 간담회를 하면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분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이제 6명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현장 질의할 것, 서면 질의할 것 이렇게 골라서 내고 있는데 저럴 거면 딴 데 가서 싸우고 발언 시간은 정의당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책 질은 뭐 심화하라 뭐 이런 지침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뭐 서면 질의로까지 안 돌렸으니 뭐 박수라도 쳐줘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 당이 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하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정쟁을 통해서 여당 지지율 내리는 것 그 자체에만 좀 골몰하고 있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또 보통 이 국가하면 또 야당의 시간이라는 또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제 물론 이제 정의당도 야당이지만 특히 이제 그 맞서고 있는 거대 여당에 맞서고 있는 이제 야당 같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쟁으로 비치기 쉬운 그런 의제들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질의 쪽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그 1인 시 하시던데 보니까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1인 시위를 이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거든요. 또 올해 40여 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그 화재 사망 사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이 건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재발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구의업 김군, 뭐 태안화력발전소의 뭐 김용균님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이 원청과 하청으로 이렇게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원청에서 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근데 지금 방금은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이제 법안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방금 전 인터뷰할 때 그 또 이제 CJ 대한통운의 그 택배 노동자님이 또 과로사로 숨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보니까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냐면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른바 중대재해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런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어떤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실 생각 없습니까? 사실 택배 노동자분들이나 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정의당에서 다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민인데 투표권이 없어 너무 이상한데 시민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향후에는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당연히 누구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정의당 최근 새 지도부 김종철 당대표 선출됐습니다. 뭐 선명한 정의당 선언했는데 뭐 민주당과의 선의 경쟁하자고 한 것이죠. 네,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명한 정의당. 좀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나아가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왠지 설레더라고요. 이제 6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6명의 이 의원들이 원내에서 맡은 역할들을 좀 일당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당백이요? 네. 또 저희는 적으니까요. 또 진보정치 외길을 걸어온 이 김종철 당대표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심 대표님은 정의당 시즌2라고 표현하시면서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들과 앞으로 함께 해 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렜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설렘과 설레지만 근데 또 뭐 원외 출신이다.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원외라고는 하지만 뭐 비서실장 등을 역임을 하셨고 20여 년 동안 안 해본 당직이 없을 만큼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거든요. 정책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든든한 당대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실 뭐 조문 때문에 또 뭐 정의당 내에 또 어떤 뭐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김준철 신임 대표가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초에 당시 뭐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나왔었는데 김준철 신임 대표가 이런 뭐 어떤 정의당 내 어떤 세대 간 갈등 이런 부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애초에 연대와 그런 추모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이번에 당대표께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 대표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가 내년 4월 보궐선거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류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당헌 당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럼 후보 내버린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후보를 내버린다면 김종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강력한 연대해서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류호정 의원 앞으로 일당 100 그러면 이제 6명이니까 600명 의원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왔습니다. 오늘은 축구, 야구 소식입니다. 아, 축구, 야구 소식. 네. 어젯밤 축구 경기 좋았죠? 네, 유니폼 관전 포인트라고 해서 좀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뭐 그냥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는데. 아, 그랬군요. 저는 2월 발표 이후 첫 선보인 나이키 유니폼 1차전 고양 종합운동장 현장에서 가서 직접 봤는데 100호 그 얼룩무늬 있는 어웨이 유니폼이 좀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호 얼룩무늬. 네, 축구대표팀 벤투호 또 23세 이하 올림픽에 나설 김학범호 뭐 아무나 이겨라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불꽃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차전은 2대2로 비겼고 어제는 형님팀 벤투호가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1, 2차전 합계 5대2로 벤투호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수비적으로 거의 완벽했다. 우리가 원하는 축구했다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아, 수비 부분에 방점을 뒀네요. 네. 그러니까 실점은 전혀 안 했으니까. 네. 자, 근데 비수를 꽂았네. 이 표현이 나왔어요. 네, 월반이 포인트입니다. 네, 월반이 포인트군요. 월반과 비수. 네, 코로나19 때문에 대표팀 주축인 유럽파 선수 다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고 싶은 선수가 김학범 감독, 벤투 감독 다 겹쳤는데 올림픽 팀 주축이다가 벤투 감독이 찍어서 이제 승격 A 대표팀으로 월반 한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동준이 밀어주고 이동경이 넣었는데 동료들이 역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둘은 올해 초 U23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면서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는데 앞장섰던 선수들입니다. 특히 이동경 선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도쿄리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도쿄 때 일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뭐 어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좀 혼쭐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김학범 감독이. 네. 근데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건 기분 좋다라고 애둘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국내파 기량 점검한 벤투 감독 다음 달에는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활동하는 해외파들 불러서 오스트리아에서 A매치 열기로 했어요. 상대는 북중미 팀 또 중동팀 한 팀으로 압축이 됐고요.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13일, 17일이 유력하고 벤투 감독은 9일에 오스트리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손흥민 선수 나옵니다. 11월 13일, 17일 예상되는데. 자, 근데 어제 날씨 좋지 않습니까? 네. 관중들 많이 왔다고요? 네, 3,000명이 원래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최대였는데 2,075명이 경기장 찾았습니다. 뭐 완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일 밤 경기였고 날씨도 추웠고 또 해외파 유명 선수들도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티켓을 연 게 오후 3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면 그래도 뭐 많이들 와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에 직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목소리 응원을 못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박수만 쳤는데도 팬들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좀 소리치면 안 되나? 이런 또 관중들 그런 욕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착하게 박수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박수만 많이 치시고. 자, 오늘 야구도 관중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치열한 5강 싸움 중인데. 자, 관중이 당연히 경기력 영향 끼치지 않겠습니까? 네, 치열한 5강 싸움에 아주 뭐 활용점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야구도 광복절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불붙었던 8월 19일 이후 54일 만에 다시 관중이 들어오는 겁니다. 54일 만이요. 네, 꽉 들어오진 않고 구장별로 20% 수준으로 들어올 건데 뭐 뛰어앉고 뭐 또 여기도 그 지침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야구 팬들 하루하루 1위 1비입니다. 그지만 순위표는 정리 수순이에요. 선두는 계속 NC고요. 2위 LG, 3위 KT, 4위 키움, 또 5위 두산으로 5강 가을 야구가 이 정도로 정리되는 수순입니다. 팀별로 8경기, 최대 16경기 남은 걸 고려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될 것 같고요. 6위 기아랑 7위 롯데도 불씨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아랑 5위 두산의 격차가 4.5경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막판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기아로서는 지난주가 사실 기회였거든요. 근데 하위권 한화랑 SK랑 잇따라 붙었는데 그 7연전에서 2승 5패에 그친 게 참 뼈 아팠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아랑 롯데 이번 주 1위 NC 또 2위 LG와 잇따라 만납니다. 기아는 창원서 NC랑 3연전 소화하고 서울 와서 LG 만나고요. 롯데는 부산에서 LG 만나고 또 창원 가서 NC랑 싸웁니다. 그 NC는 최근에 이제 매직 넘버 세고 있었는데 최근 5연패 빠졌고요. LG 2위는 6연승 신바람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 성적표가 주목되고요. 그래서 야구는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운명의 한 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기 직전 세계 여행을 재빨리 마치고 돌아오신 청년시민운동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뉴스를 통해서 세계 여행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사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단계로 격화됐잖아요. 네, 다행인 뉴스인데요. 일본도 다행인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 현상이니까 뭐 역설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코로나19? 그렇죠. 그래요. 자, 얼핏 뭐 이해가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망자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라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상관관계를 아마도 더 깊숙하게 짚어봐야겠지만 일단 통계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본의 기존 사망자 수가 2009년 이후 매년 1만 7천 명 그리고 3만 3천 명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추세였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무려 17,998명이 줄어든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면역력이나 보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함에 노출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국이 이제 예방 조치,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조치라고 하면 손 씻기, 외출 자제, 그다음에 대면을 자제하는 것,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효과로 다른 호흡기 질병으로부터도 이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하. 그 통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사인별 사망자 수 분석 결과,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원인별로 이제 짚어보니까 2020년 5월까지 폐렴이나 독감, 호흡기 계통 질환 사망자가 무려 9,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호흡기 관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역설이죠, 정말. 역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순히 말하는 역설이고 예. 이제 방금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거의 뭐 위생 아닙니까? 그렇죠. 손 잘 예. 씻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출하고 들어오면 네. 특히 더 씻고 뭐 네.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특히 이제 마스크까지 확실하게 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균자가 네. 감염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네. 빗말을 통해서 퍼뜨릴 가능성이 적어지고 네. 또 설령 그게 빗말이 날라오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또 네. 방어가 되고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본이 해마다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만명 독감. 예. 네. 그런데 예. 지난해 겨울에 유례 없이 따뜻했던 거예요. 아, 따뜻했던 거. 예. 네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감이 유행하지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독감의 유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말 한 11월쯤부터 시작해서 그 네. 이제 이듬해 네. 초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단순히 따뜻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걸 또 네, 뭐 1, 2월 달까지 어쨌든 독감이 그렇죠. 유행한다고 치면은 네네. 예, 그때의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였다. 예,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사실 그 우리 한국에서도 네. 제가 예전에 올해 코로나19 이제 초반에 그 내과 보통 이제 감기 걸리면 내과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잠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풍경이 예년의 겨울 같으면 사람 되게 바글거리거든요. 그렇죠.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따뜻했죠. 예, 따뜻했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위생 수준, 그냥 방역에 대한 뭐 대비랄까 방역 네. 수칙을 잘 지키다 보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추측을 했을 뿐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죠. 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일본은 또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고령화 네. 사회, 네. 최대 노인 대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관련된 내용도 혹시 탐구해 보셨습니까? 이왕 뭐지 고령자 사망자 일본이 현재 9월달 2020년 9월달 기준으로 28.7%의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 예. 초고령 사회인데 이 중에 70세 이상만 따져봐도 22.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5명 중 1명 이상은 노인인 것이고 여성 인구만 따져보니까 25.1%. 그러니까 일본 여성 중 4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인 거죠. 예. 이런 상황이고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태리. 23.3%. 이태리요. 세 번째는 포르투갈 22.8%. 이렇게 심각한 나라 중에 단연 이제 으뜸이 지금 일본인데 제가 이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들을 좀 보려고 일본 중서부에 있는 히미시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20년 전만 해도 한 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어촌의 군 정도 되는 마을인 거죠. 그런데 현재는 한 5만 명 정도, 2만 명이 훅 빠져나가면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사안 겪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전직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20년 전에 일본이 이 고령화 문제, 그 다음 저출산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시에 랜드마크를 만든다거나 어떤 시청 건물을 아주 새 걸로 멋들어지게 만든다거나
이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20년 만에 깨닫고 지금은 리모델링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간다. 네. 예. 또 하나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2018년도 인지증 진단, 일본에선 치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2004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인지증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네. 이 인지증 진단을 받은 분 중 행방불명 신고 건수가 16,900건 정도 달합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네. 그래서 이 통계가 2012년도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계속 증가한다고 해요. 행방불명. 그렇습니다. 인지증. 우리말로 이제 치매. 이것도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별로 이제 통계가 있는데 연령층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렇게 높아지겠죠? 수치가 높아지고요. 제가 일본을 2번 갔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여행을 마치는 길에 돌아오면서 또 들렸어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87세 어르신이 차를 몰다가 도로를 비껴나서 공원으로 질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과 아내를 잃은 울면서 인터뷰 뉴스에 나온 이제 남자의 이 뉴스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그 이전에도 논쟁이 쭉 있었지만 몇 살까지 과연 이 운전을 허락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령화 사회다 가니까 우리가 새삼 따져볼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까 또 빈집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일본 수도 도쿄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도심 속에서도 심각하고요. 시골은 또 더 심각하고. 거기 심각해진 이유 좀 짚어주세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 역시도 거기를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 마을을. 이를테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1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한 3가구 사는 마을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3가구만 산다? 그러면은 너무나 비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그냥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지증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인지증을 맞기 전에 성년 후견인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자산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도 누군가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지증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동결화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게 지금 액수가요. 지금 일본 전체적으로 143조라고 그래요. 143조 원? 우리 액수로 환산했을 때? 근데, 일본 돈으로요. 2030년도 215조 엔이라고 하는데, 이게 2200만 조, 2200만 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령화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도 하시는 머지않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좀 뻔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해결책들 시행되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걸 미리 봐야겠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경찰의 경우는 인지증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화해서 만약에 실종되면은 바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찾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방에서는 손바닥에 정맥 모양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령,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수를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또 옆나라 중국 얘기인데 중국은 이미 안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연금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돼 있어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자기네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냥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한국의 고령화 지금 전망 있잖아요. 지금 현황. 부산 쪽이 제일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지금 한 18%가 지금 넘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진단을 하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고령.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인구의 20%니까요. 우리나라는 따지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800만 명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2025년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예. 그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네. 어르신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요. 5명 중 1명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15.7%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네. 초고령 사회가 눈앞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나 보건 의료 문제,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뭐 그 어떤 기본적으로 거기 연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네.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경제 생산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는 사람이 많아야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럼 고령사회 돼버리면 예. 그런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기금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예.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차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할 유인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본 역시도 16년 연속 고령자 취업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3.3%인데 물론 그 중에는 77%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네. 그래요. 네. 또 뭐 일본 사회도 고실직임제 중 하나 또 그 비정규직 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 사회 지금 고령 사회인데 이 뭐 현황 짚어보고 또 우리 한국에도 시사해주는 부분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